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It's gonna take a life. 안녕하세요, 러닝버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니 알파 7 마크 3 카메라 메뉴 세팅 동영상 파트부터 끝까지 모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각 메뉴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네트워크라든지 재생 등에 관련된 그런 탭들은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I think it's time to speak. I have crossed the line, but no, not just me. 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탭이죠. 동영상에 관련된 옵션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출 모드를 보시면요. 들어가 보시면 네 가지 옵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 오토 같은 경우는 바디가 알아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조절을 해주면서 노출 값을 맞춰주는 모드입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 상당히 편한 그런 메뉴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리개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조리개 값을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조리개 값은 더 이상 변하지가 않고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바디가 알아서 노출 값을 조정하게 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다음으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셔터 스피드를 한번 설정을 하면 더 이상 셔터 스피드는 바뀌지 않고 조리개 값을 바디에서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노출을 맞춰주는 모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모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옵션들 모두 수동으로 세팅을 해주는 모드예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라든지 ISO라든지 조리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유저분들께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에 좀 익숙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영상을 찍으실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모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매뉴얼 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라든지 아니면 조리개 값 우선 모드 이렇게 사용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수동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바디 상단에 보시면 SNQ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슬로우 앤 퀵 모드인데 슬로우 앤 퀵 모드로 다이얼을 돌리시면은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SNQ 모드로 돌렸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활성화가 됐죠. 눌러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모드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다른 점은 뭐냐면 SNQ 모드를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셔터 스피드라든지 조리개 값이라든지 ISO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할 것이냐 라는 거라서 뭐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그 똑같이 이 P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오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리개 우선 모드, 다음은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이건 매뉴얼 모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SNQ 모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메뉴가 또 나오니까요. 그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다시 나와서 동영상 쪽으로 다이얼 돌리겠습니다. 세 번째 파일 포맷 메뉴예요.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모드는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그 예전에 오래된 코덱으로 이해하시면 돼서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화질이 상당히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맨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4K 촬영, 두 번째는 이제 FHD 촬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소니 알파 7 마크 3 카메라 같은 경우는 4K 화질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4K로 놓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뭐 스피드 램핑이라든지 슬로우 모션을 걸고 싶을 때는 이제 FH 모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 4K보단 약간 화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주로 4K 모드로 놓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레코드 세팅을 보시면요. 눌러보시면 옵션이 4개가 뜨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그 4K 모드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뜨는 거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30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100mbps, 30 프레임 레이트 60mbps, 24 프레임 레이트 100mbps, 24 프레임 레이트 60mbps 이렇게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숫자들 있죠. 100mbps, 60mbps 이렇게 있는데 이건 무조건 큰 숫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화질에 좀 손상이 없고요. 그래서 30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시던 24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시던 간에 뒤에 숫자는 100mbps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24 프레임 레이트를 많이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24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4 프레임을 넣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시네마틱한 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 24 프레임 레이트로 설정을 많이 하는 편이고, 경우에 따라서 30 bps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2배가 크롭이 돼요. 화면이 4K로 촬영할 때 30으로 하게 되면 화면이 크롭이 되니까 그 1.2배 화면 크롭이 된다는 점은 조금 미리 알고 세팅을 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옵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포맷을 두 번째 FHD로 설정을 하시면 방금 들어갔던 레코드 세팅이 값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60 프레임부터 30, 24, 120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FHD 촬영을 할 때는 이 보통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려고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60 프레임이나 120 프레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60 프레임일 때도 뒤에 숫자가 큰 50mbps를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하고요. 120 프레임을 사용할 때도 이 100이랑 60 중에 100이 크죠. 120 프레임일 때도 100mbps를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두 개 차이가 뭐냐면 120 프레임 레이트로 촬영을 하면 제가 아까 기본 세팅을 24 프레임 레이트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5배까지 슬로우 모션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느린 영상을 얻고 싶을 때는 이 120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요. 60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25%까지 그 슬로우 모션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그 느리게 하는 속도를 얼만큼 느리게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적절한 수치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시 제가 4K로 세팅을 해 놓을게요. 다음에 SNQ 세팅인데요. SNQ는 슬로우 앤 퀵의 약자예요.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레코드 세팅이 있고 프레임 레이트가 있죠. 그래서 레코드 세팅을 24 프레임 레이트로 하고 이거를 120으로 놓게 되면 밑에 이제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배 슬로우 모션을 촬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동영상 녹화를 시작을 하시면 5배 슬로우 모션이 걸린 영상을 알아서 녹화를 해줍니다. 아니면 이 프레임 레이트를 눌러서 이 숫자를 만약에 제가 1로 해볼게요. 그러면 맨 밑에 보시면 24 퀵 모션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24배 빠른 퀵 모션 영상을 자동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타임랩스 효과가 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상보다 24배 정도 빠른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슬로우 앤 퀵 모드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슬로우 앤 퀵 모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촬영해 보면 아시겠지만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일반 모드로 촬영을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 슬로우 모션을 걸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화질 저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SNQ 모드를 사용하는 건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또 SNQ 모드의 단점이 그 녹화를 하실 때 소리가 전혀 녹음이 안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일반 촬영이랑 다른 점인데, 뭐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고, 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사실 이 모드는 별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록시 레코딩인데요.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걸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4K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FHD 촬영을 하실 때
다만 그 120 프레임 레이트일 때는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120이 아닌 그 FHD 영상을 촬영하시거나 4K로 촬영을 하실 때 이거를 ON으로 놓게 되면 별도의 프록시 파일을 같이 동시에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록시 파일의 크기는 1280에 720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녹화를 하게 되고 이게 뭐 켜놓고 사용하시면 언제 좋냐 하면은 이제 이걸 다 촬영하신 다음에 이걸 보통 컴퓨터에 옮기셔서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프로그램으로 이제 편집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4K 영상 같은 경우에 편집을 하실 때 상당히 이제 컴퓨터 사양에 따라 컴퓨터 사양이 조금 안 좋으면 컴퓨터가 상당히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이제 뭐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록시 파일을 생성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편집을 좀 용이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렌더를 할 때는 다시 4K로 렌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를 미리 프록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프록시 파일을 이제 컴퓨터로 옮기게 되면 그 편집할 때 별도로 프록시 파일 저장하는 과정을 안 거쳐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세이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고, 아니면은 이 프록시 파일을 바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SNS나 이런 데 올리실 때 사용하셔도 좋고, 용도는 뭐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ON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저장을 이거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OFF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메뉴 보시면 오토포커스 드라이브 스피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 패스트, 노멀, 슬로우 3개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동영상 촬영을 하시다가 어떤 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초점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그 초점이 이동하는 속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 화면을 찍어 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패스트로 해놓게 되면은 초점 이동할 때 초점 이동이 상당히 빨리 됩니다. 그리고 노멀로 하게 되면 그냥 보통 스피드로 이동을 하게 되고, 슬로우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천천히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촬영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촬영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이걸 슬로우로 하면은 초점을 너무 느리게 잡겠죠. 그럴 때는 패스트로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좀 부드러운 초점 이동하는 모습을 담고 싶다 그럼 슬로우.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노멀을 놓고 사용하시면 무난한 속도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오토포커스 트랙 센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 사진 촬영 할 때도 똑같은 메뉴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 눌러서 보시면은 첫 번째 리스폰시브가 있고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스탠다드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사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한 물체에 초점을 잡고 있다가 초점을 잡고자 하는 다른 물체로 카메라를 이동시켰을 때 얼마나 그 대상의 초점을 빨리 잡을 수 있느냐를 설정하는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스폰시브로 하면은 상당히 그 새로 들어온 그 물체로 초점을 빨리 잡게 되고, 스탠다드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느리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메뉴는 오토 슬로우 셔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눌러보시면은 키고 끌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환경이 어두워졌을 때 셔터 스피드를 알아서 느리게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밝은 화면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ON으로 하시면 알아서 이 바디가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작동은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매뉴얼 모드로 세팅을 하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세팅을 하고 쓰실 때는 이게 아무리 ON으로 해도 작동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의 모드로 세팅을 해놨을 때는 이게 작동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OFF로 놓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프레임 레이트 아까 설명드렸었죠. 저 같은 경우는 24 프레임 레이트를 놓고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자연스러운 영상을 얻으시려면요, 그 설정한 프레임 레이트의 2배의 셔터 스피드를 놓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4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50, 1대 50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해요. 만약에 30 프레임 레이트다 하면은 60을 놓고 그렇게 2배의 숫자를 놓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온으로 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셔터 스피드가 계속 변하겠죠.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약간 화면이 어색하다거나 그런 결과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셔터 스피드는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옵션은 항상 5%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오 레코딩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오디오 레코딩을 같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니까 그냥 온으로 놓고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오디오 레코딩 이제 레벨이죠. 얼마나 그 오디오 소리를 크게 작게 받아들일 것인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소니 자체 이 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하슈에다가 이제 그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그 마이크를 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별도의 이제 프리앰프는 있지 않은 그런 마이크인데요. 그럴 때는 이거를 15에서 낮게는 한 10 정도까지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소리를 좀 녹음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녹음한다거나 할 때 목소리가 크다 하면은 이거를 뭐 10에서 12 정도 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 녹음해야 될 소리가 작다든지 목소리가 크다라고 하면은 작다, 목소리가 작다라고 하면 이걸 15로 놓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지금 오른쪽 아래로 이게 오디오 레벨을 표시해 주는 건데요. 이 기능을 켜놓으시면은 화면 촬영을 하실 때 모니터에 그 오디오 레벨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보여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보시고 적정한 이 숫자를 찾아서 세팅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1을 놓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오디오 레벨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오디오 레벨 디스플레이를 킬 것인지 끌 것인지를 이제 설정해주는 옵션인데, 그냥 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오디오 아웃 타이밍인데, 이건 뭐 라이브랑 립싱크가 있는데 이거는 라이브로 놓고 그냥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윈드 노이즈 리덕션, 이 메뉴는 켜고 끌 수가 있는데, 이걸 온으로 놓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바디가 자체적으로 이제 소리가 들어올 때 바람 소리를 이제 좀 낮춰주는 그런 보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5%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소리가 많이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5% 놓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아래 마커 디스플레이를 킬 것이냐 끌 것이냐, 요거는 이제 취향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로 켜고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5% 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 본인이 이거를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요런 기능들인데, 요거는 그 한번 메뉴 값을 보시고 켜고 사용하셔도 되고 끄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메뉴 값들엔 뭐가 있는지를 설명을 제가 바로 드릴 텐데요. 그거는 이 마커 세팅에 있습니다. 마커 세팅을 들어가시면 센터가 있고, 두 번째 비율이 있고, 세이프티 존, 가이드 프레임이 있는데, 센터 같은 경우를 온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온으로 해놓고 이 디스플레이를 같이 온으로 한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십자 마크가 생겼죠. 네, 십자 마크, 이게 센터, 화면의 센터를 표시해주는 그런 가이드가 켜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로 보시면 되고, 다시 이거를 끄고 이번엔 비율인데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인데 4:3, 13:9 뭐 여러 개 비율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이드한 이제 영화 같은 느낌의 화면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 2.35:1을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 기능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생겼죠.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하셔서 만약에 내가 약간 2.35:1 비율의 와이드한 모습을 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켜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다시 세팅 값에 들어가서 이 기능을 끄고 이번에 세이프티 존을 한번 온으로 해볼게요. 지금은 오픈데 80%, 90% 요건데, 이거는 사실 뭐 세이프티 존의 의미를 사실 정확히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요거는 요 80으로 하게 되면은 이 전체 화면에서 약 80%
비율의 크기의 그 사각형이 생깁니다. 보여드릴게요. 80% 세팅을 하면 네, 이렇게 사각형이 생겼죠. 그래서 이 외곽 라인 바깥을 이제 제외한 안쪽을 세이프티 존으로 80% 정도 크기의 세이프티 존으로 설정을 해주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끄고 가이드 프레임을 ON으로 설정을 하면 네, 두꺼운 라인들이 가로 2줄, 세로 2줄 생겼죠. 이걸 켜놓게 되시면은 이제 촬영을 하실 때 수평이나 수직을 맞춰야 될 상황일 때 상당히 유용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이 좀 너무 두꺼워서 화면을 가리는 그런 약간 단점이 있어서 이 기능은 나중에 또 따로 별도로 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기능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기능을 키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건 너무 선이 두꺼워서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사용을 5%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커스 디스플레이를 다시 5% 해놓을게요. 네, 다음에 비디오 라이트 모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비디오 라이트를 장착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시는 메뉴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세팅을 해놔도 작동을 안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그 별도의 비디오 라이트를 장착을 한 상태에서 이걸 파워링크로 두시면 이 카메라에 파워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그 장착하신 비디오 라이트도 파워가 켜지고요. 카메라를 끄게 되면 비디오 라이트의 전원도 꺼지게 됩니다. 이걸 두 번째로 설정을 하시면 녹화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이제 비디오 라이트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녹화를 멈췄을 때 비디오 라이트가 꺼지게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녹화 버튼을 눌렀을 때 비디오 라이트가 켜지는 건 똑같은데 계속 촬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점이 조금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주위가 이제 어두워지게 되면은 비디오 라이트를 자동으로 켜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라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알고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ON이랑 OFF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사진 찍을 때 쓰는 셔터 버튼 있죠? 그거를 동영상 촬영할 때도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ON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꺼놓게 되면 이거 있죠, 이 버튼. 여기 제가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별도 동영상 녹화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셔야 이제 동영상이 원래 촬영이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ON으로 놓고 사진 찍으실 때 사용하는 그 셔터 버튼을 눌러도 동영상이 녹화가 시작되고 멈출 때도 그 버튼을 쓰면 멈추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ON으로 놓고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셔터랑 스테디샷에 대한 기능인데 사일런트 슈팅은 사진에 관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꺼진 거예요. 다음으로 이 프론트 커튼 셔터인데요. 이것도 켜고 끄실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ON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 프론트 커튼이 뭐냐면 전자 선막 셔터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켜게 되면은 셔터를 누르고 나서 셔터가 그 릴리즈 될 때까지 시간 지연 현상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뭐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켜놓고 사용을 하시고요. 혹시 되게 굉장히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는 이게 켜놓으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00 그러니까 2000분의 1 같이 빠른 그 셔터 스피드로 사진을 촬영하시거나 영상을 촬영하실 경우에는 이걸 끄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사진이면 모르지만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는 ON으로 놓고 사용하셔도 좀 무난합니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옵션 같은 경우는 렌즈가 없거나 아니면 카드가 없을 때도 촬영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셔터 버튼이 작동을 하게 할 것이냐 안 하게 할 것이냐인데 그냥 이네이블로 놓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디샷. 네, 이거는 손떨방이라고 그러죠. 손떨림 방지 기능을 킬 것이냐 끌 것이냐인데 지금 이게 비활성화돼 있잖아요. 이게 비활성화돼 있는 이유는 이제 렌즈에 사용하고 있는 렌즈에 이 스테디샷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면 여기 이 바디에서는 이게 비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는 24105G 렌즈인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에는 그 버튼이 렌즈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켰다 껐다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게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항상 이건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가 됐던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경우 있죠. 뭐 장노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거를 꺼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특히 영상 촬영하실 때는 항상 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스테디샷 세팅. 그래서 스테디샷 보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토로 할 것이냐, 매뉴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냥 오토로 놓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를 매뉴얼로 놓게 되면 이제 아래가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초점 거리를 이제 설정을 해서 초점 거리에 따라서 보정을 해줄 수 있게끔 매뉴얼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 굳이 매뉴얼로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오토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줌에 대한 거죠. 줌 눌러보시면 이렇게 줌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 옆에 이 휠을 돌려서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줌을 얼마나 화면을 줌을 할 것이냐 그거로 보시면 되고 지금 밑에 줌 세팅을 눌러보시면 세 가지가 있죠. 광학 줌만 쓸 것이냐 아니면 클리어 이미지 줌을 쓸 것이냐 디지털 줌을 쓸 것이냐인데요. 광학 줌은 그냥 정말 광학 줌만 사용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클리어 이미지 줌 이걸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광학 줌이랑 별개로 이미지 처리를 해서 2배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기능은 이제 바디에서 내부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디지털 줌으로 하게 되면은 4배까지 확대가 가능한데 이거는 조금 화질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줌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 두 번째 옵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2배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가면서 영상을 찍을 때도 있고 해서 이 줌 기능을 별도의 커스텀 키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디스플레이 버튼인데요. 이거는 뷰파인더로 할 것이냐 모니터로 할 것이냐인데 저는 모니터로 놓고 그리고 세팅 값을 놓고 촬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것만 화면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것도 껐다 켰다 해보시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히스토그램 같은 건 켜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이제 화면이 얼마나 밝은 부분이 많다거나 아니면 어두운 부분이 많다거나 이런 걸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하시는 거니까 뷰파인더는 아니고 이 모니터를 놓고 이제 촬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자동이 있고 뷰파인더가 있고 모니터가 있는데 영상 촬영을 할 때는 맨 아래 모니터를 놓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이걸 오토로 놓게 되면은 이제 그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면 뷰파인더가 켜지고 눈을 갖다 대지 않으면 모니터가 켜지는데 이제 영상 촬영하실 때는 사실 뷰파인더로 봐가면서 보통 촬영을 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이걸 오토로 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오토로 놨어요. 근데 지금 모니터가 들어와 있죠. 근데 이 위에 있는 뷰파인더를 제가 가려볼게요. 지금 화면이 꺼졌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뷰파인더가 가려지면 자동으로 여기다 그 유저분께서 눈을 댔구나 라고 이제 바디가 인식을 해서 뷰파인더가 켜지고 이 모니터가 꺼지는 거예요. 근데 영상 촬영을 하다가 눈을 꼭 뷰파인더에 대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이렇게 뷰파인더를 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그걸로 인해서 꺼진다 그러면은 영상 촬영하실 때 상당히 난감하겠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 오토로 놓고 촬영하시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모니터로 놓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사진 촬영을 한다 하면은 뭐 뷰파인더만 보고 촬영을 하시는 분은 뷰파인더로 놓고 하셔도 되고 오토로 놓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난 모니터 보고 사진 촬영을 한다 하면 이걸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영상을 기준으로 했을 땐 요 세 번째를 놓고 촬영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브라 세팅, 요거는 눌러보시면은 킬 것이냐 끌 것이냐 그리고 레벨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제브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 바디에서 노출, 그 화면의 노출 상황을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노출 값이 여기 설정한 값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얼룩말 무늬 있죠, 제브라 패턴으로 이제 모니터에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제브라 패턴이 표시되는 부분은 나중에 후보정을 통해서도 살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밝아서 그거는 이제 보정을 통해서도 살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온을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촬영을 하실 때도 그 제브라 패턴이 안 나오게끔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제브라 레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기본적인 세팅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75면은 밝기를 100으로 이제 100이 기준일 때 75 정도만 넘어도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85 이상이면 표시를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80 굳이 이 낮은 값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표시하게 해줄 필요는 없죠. 근데 요거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커스텀 버튼에 이 아래 로우 리미트를 107 플러스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놓고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커스텀 1에 107 플러스일 때 표시를 하겠다라고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리드 라인인데요. 제가 앞서서 그 마커스 표시 기능을 설명드리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약에 키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 선이 너무 두꺼워서 화면을 좀 가려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거를 끄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이 그리드 라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4가지 옵션이 있는데 아예 끄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3개 중에 하나를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3번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메뉴의 걸 선택을 하시면 화면을 나가게 되면 지금 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세로로 줄이 있고 가로로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2줄씩 있어요. 상당히 얇은데 이게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지금 되게 얇잖아요. 이게 얇아서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이제 화면에 실제 담기는 영상에 방해가 안 되면서 가이드라인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해요. 그래서 아까 그 기능보다는 이 기능을 추천드리는 거고, 방금 그 옵션을 세팅을 해놓으면 보시다시피 가로로 2줄, 세로로 2줄 해서 9개 이제 등분된 그런 가이드라인을 세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거를 누르면 더 자잘하게 가이드라인이 잡혔죠. 그래서 아까 거보다 더 자잘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기능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거보다 약간 덜 자잘하면서 대각선으로 줄이 이렇게 또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구도 잡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옵션을 추천드리고요. 뭐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출 세팅 가이드를 켤 것이냐 끌 것이냐 요거에 대한 옵션이고요. 다음으로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인데요.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 돼 있죠. 이게 언제 비활성화가 되냐 하면은 동영상 모드를 촬영을 하거나 슬로우 앤 퀵 모션을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비활성화가 되는데 자동으로 온으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온이랑 오프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이걸 온으로 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출 보정이라든지 아니면 마이 스타일, 뭐 화이트 밸런스 조정,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로 수정된 이미지를 화면으로 비슷하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비슷하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켜게 되면은 그 적용된 효과가 최대한 비슷하게 반영된 그런 화면을 이 모니터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효과를 끄게 되면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런 뷰가 이 모니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Continuous Shooting Length,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슈팅, 그러니까 계속적 촬영을 할 때 그 길이를 항상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찍을 때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보여주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옵션이고요. 오토 리뷰 같은 경우는 끄거나 2초, 5초, 10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진 같은 거를 촬영한 다음에 그 촬영한 결과물을 모니터에 얼마 동안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보여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저는 지금 5초로 놨잖아요. 그럼 5초 동안 그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거에 대한 세팅 값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요게 상당히 조금 좋은 기능들이에요. 이 위에 있는 3개가 커스텀 키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 3개가 있는데 이 마크가 앞에 있는 이 그림이 다르죠. 이게 뭐냐면 맨 위에 거는 사진을 의미하고, 가운데 거는 동영상, 이거 마지막 거는 재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커스텀 키를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에 있는 커스텀 키는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는 중에 커스텀 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고요. 두 번째는 동영상을 찍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재생, 실제로 여태까지 녹화한 그 동영상이라든지 찍은 사진들을 볼 때 커스텀 키를 어떻게 놓고 세팅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로 보시면 되고, 저는 영상 위주로 많이 이 카메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영상 세팅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커스텀 키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되게 자유롭게 해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제가 세팅한 값을 설명을 드리면, 컨트롤 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있는 요 휠이에요. 휠. 요거는 그냥 휠 기능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다른 기능을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커스텀 버튼 1, 저는 1번 커스텀 버튼에는 픽처 프로파일을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 픽처 프로파일을 변경해 가면서 촬영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에 요 기능을 세팅을 해놓고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화이트 밸런스. 역시 그 2번 키에다 이제 세팅을 한 건데,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주변의 어떤 그 광 상태라든지, 자연광인지 아니면은 텅스텐 광인지, 이런 상황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2번 버튼에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버튼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APS-C 슈퍼 3호 요거랑 풀프레임 요거를 전환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는 3번에 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 촬영을 하다가 요 3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1.5배 화면이 확대가 됐다가 다시 끄면은 다시 풀프레임 화각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영상 촬영을 할 때 은근히 이 기능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3번에 세팅을 하고 쓰고 있고요. 4번은 포커스 모드.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포커스 모드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저는 4번 버튼에 놓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포커스 모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변경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 놓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은 이 멀티 셀렉트 센터 버튼인데, 이건 뭐냐면요, 요 버튼이에요. 요 버튼, 저희가 조이스틱이라고도 부르는 이 버튼인데, 저는 여기다 오디오 레코딩 레벨 값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작은 소리로 녹음을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그 레벨 값을 조절해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할당을 해서 쓰고 있고, 센터 버튼, 요 가운데 버튼이죠. 그래서 저는 포커스 매그니파이어 버튼을 놓고 매뉴얼로 해서 포커스를 잡는다거나 할 때 요 버튼을 여기다 할당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레프트 버튼이죠, 왼쪽, 여기는 피킹 디스플레이 요거를 세팅을 해서 쓰고 있고, 라이트 버튼은 ISO 조정을 할 때 세팅을 여기다 해놓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누르는 다운 버튼일 때는 모니터 브라이트니스 해서 이제 주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이 거의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조금 더 화면을 밝게 한다든지 그런 상황마다 이거를 이제 사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다운 버튼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버튼이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AEL 버튼에는 전 지브라 디스플레이 셀렉 요거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켜고 끌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온 버튼 기능, 여기다가는요 감마 디스플레이 어시스턴스, 감마 디스플레이를 켤 것인가 아니면 끌 것인가를 여기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홀드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렌즈 좌측에 포커스 홀드 버튼이 따로 있어요. 이 렌즈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4105 렌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옆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 화면 가운데 지점에 그 센터 락온을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 오토포커스를 잡아서 락온을 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 버튼을 활용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지만 사진 같은 걸 더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커스텀 키를 눌러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커스텀 키까지 사용하실 상황이 많지는 않을 텐데 이것도 뭐 취향에 따라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펑션 메뉴 같은 경우는 여기 펑션 버튼 있죠. 펑션 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를 이제 임의로 이것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펑션 어퍼 레벨부터 지금 낫셋으로 돼 있는 건 제가 세팅을 안 하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낫셋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로우어, 그러니까 이 위아래로 이제 화면에 보이게 되는데 이게 두 줄로 나오는데 저는 윗줄에는 세팅을 따로 안 한 거고 아랫줄에만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 프라이어리티 인 멀티 모니터, 요거는 어제 그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얼굴 등록을 미리 해놨을 때에 대한 그런 옵션이고, 두 번째는 슈팅 모드에 대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세 번째는 그 슬로우 앤 퀵 모드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네 번째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마커를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켜고 끌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다섯 번째는 레코드를 할 미디어의 우선권, 그러니까 슬롯이 두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선권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메뉴고, 여섯 번째는 포커스 에어리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존으로 할 것이냐, 와이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플렉서블 스팟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모드인데, 사실 제가 6개를 세팅을 해놓기는 했는데 이 중에서는 사실 포커스 에어리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크게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활용도가 아까 그 처음 말씀드린 커스텀 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한 번 더 누르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얼 셋업인데, 이거는 바디를 보면 앞에 다이얼이 있고 뒤에 다이얼이 있는데 앞쪽 다이얼에 어떤 걸 설정을 하고 뒤쪽 다이얼에는 어떤 걸 설정을 할지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리개 값을 뭐 앞에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셔터 스피드 조정하는 걸 앞에 키에 놓을 수도 있고,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세팅해서 쓰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앞뒤로 저희가 다이얼이 있잖아요. 그 다이얼에 이제 돌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이건 노멀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EV 값을 다이얼로 조정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노출 보정을 이 다이얼을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이것도 5% 놓고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프론트 다이얼로 놓으면은 앞에 있는 다이얼을 통해서 그 노출 값을 조정을 하는 거를 기능을 활성화시키실 수가 있고, 뒤에다 놓고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거를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비 버튼은 이제 무비 버튼 있죠, 저희 바디에. 그거를 항상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동영상 모드일 때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인데 뭐 이것도 뭐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작동하게끔 always로 해놨고요. 다음에 락 오퍼레이션 파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시면 4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펑션 기능을 누르고 있을 때 다른 키들 있죠. 다른 키들을 작동을 하게 할 것이냐 안 하게 할 것이냐인데 저 같은 경우 그냥 5%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멀티 셀렉터 온리로 설정을 하면 펑션 키를 눌렀을 때 이 멀티 셀렉터는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이얼이나 휠이 작동을 안 하게 되고 요거는 모두 안 하게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세팅은 안 하고 5% 놓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초점을 잡거나 할 때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건데 저는 나게 해서 온으로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펑션 링인데 요거는 초점 링 있죠. 그거를 돌리는 거에도 기능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쓰는 렌즈가 이 기능을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거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탭 설명도 다 끝났어요.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위에 세팅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주로 그런 기능들이 모여있는 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Send to 스마트폰 펑션, 요거 같은 경우는 촬영하신 그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 스마트폰에 보내는 거에 관련된 기능인데 눌러보시면 Send to 스마트폰이 있고 Sending Target, 프록시 온리, 오리지널 온리, 프록시 앤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프록시 파일을 온으로 해놨을 때 프록시 파일만 보낼 것이냐 오리지널만 보낼 것이냐 둘 다 보낼 것이냐에 대한 건데 저는 세팅은 해놨지만 프록시를 오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록시를 온으로 놓고 촬영하신 분들은 적절한 값을 세팅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end to 컴퓨터로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한 건데 눌러보시면 이제 슬롯 1에 있는 걸 보낼 것이냐 2에 있는 걸 보낼 것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하면은 다 찍은 다음에 그냥 이제 저희 바디에 보시면은 USB 연결하는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파일을 직접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쓰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기능들 TV에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메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어플레인 모드 이런 거는 여기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저희 핸드폰 쓰실 때 에어플레인 모드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고 끄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똑같은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와이파이 세팅 들어가시면은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것이냐 요거에 대한 건데 요것도 자세히 설명 따로는 안 드릴게요. 블루투스 세팅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도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에 대한 내용이고 네트워크 탭은 별게 없어요. 방금 설명드렸던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던 정도의 메뉴만 좀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은 크게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재생에 관련된 이제 메뉴들인데요. 사실 여기 있는 기능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프로텍트나 로테이트 이런 것들은 사실 프로텍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발적인 그 파일 삭제 같은 걸 막을 때 좀 쓸 수 있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사용 빈도가 많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텍트 같은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여기 다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찍어놓은 파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다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프로텍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파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삭제 버튼을 눌러도 삭제가 좀 되지 않고 확인을 한 번 더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 로테이트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돌려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로테이트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5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은 이제 별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이 사진이 잘 찍어서 별점을 5개 주고 이런 의미의 별점은 아니고 그 별의 개수에 따라서 약간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굉장히 많이 저장이 돼 있을 때 나중에 설명드릴 그 이미지 점프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 동일하게 세팅된 그 별의 개수에 따라서 이게 뭐 스킵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사진을 찾고 싶을 때 조금 이제 사용하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레이팅에 관련된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커스텀기에 할당을 할 것이냐에 대한 거고, 네, 프린팅에 대한 거고 일단 넘어갈게요. 카피 같은 경우는 뭐 파일을 복사를 하고 싶을 때, 포토 캡처는 영상에서 특정한 부분에서 이제 사진으로 촬영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옵션으로 보시면 되고, 요 세 개는 이제 이미지 확대에 대한 부분, 슬라이드 쇼를 보여줄 것이냐 그거를 세팅하는 부분, 그리고 미디어를 슬로딜, 슬로디를 선택하는 부분, 뷰 모드에 대한 부분, 어떤 모드로 해서 화면을 보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미지 인덱스, 그룹으로 디스플레이를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디스플레이의 로테이션에 관한 설정이죠. 그래서 이걸 오토로 해놓으면 이제 뭐 카메라가 이렇게 세로로 놓든 가로로 놓여지든 간에 알아서 이미지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냥 오토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별점 주는 거랑 좀 연동이 되는 기능이에요. 이미지 점프 세팅. 요거를 어떤 그 키에다가 설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다이얼을 기본으로는 프론트 다이얼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미지 점프를 하겠다. 뭐 그런 거고, 이미지 점프 방법은 뭐 하나씩 하겠다. 아니면 프로텍트 된 파일만 점프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해 놓고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네, 요 정도 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백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셋업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니터 브라이트니스. 저 같은 경우는 요 키를 아까 커스텀 키로 별도로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주변 밝기에 따라서 이걸 조정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 눌러보시면 이제 매뉴얼이 있고 써니웨더가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써니웨더,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환경일 때 써니웨더를 선택을 하시면 모니터 화면이 굉장히 밝아져요. 그리고 매뉴얼로 하면 어두워지는데, 매뉴얼에서도 이 밝기를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그때 상황을 보시고 요거를 조정해 가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뷰파인더 브라이트니스예요. 요거를 밝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그냥 오토로 놓고 쓰시면 무난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위주로 많이 촬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건드리지는 않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뷰파인더의 컬러 템퍼리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요거 약간 중요한데요. 감마 디스플레이 어시스트, 요거를 킬 것이냐 끌 것이냐, 지금 오프로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세팅을 지금 안 해놔서 그렇고요. 요걸 보시면 오프가 있고 자동이 있고, S로고2, S로고3, 그리고 HLG가 이제 새콤한 2020일 때랑 HLG 7091 때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픽처 프로파일을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은 드릴 텐데, 픽처 프로파일에서 예를 들어서 S로고2로 내가 촬영을 한다 라고 할 때 이 기능을 세팅을 해 놓으시면 이 모니터에 S로고2를 이제 나중에 709 파일로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709 그 S로고2 화면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게 아니고 709 화면으로 바뀌었을 때를 가정을 해서 그 화면을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죠. 그러니까 S로고2를 찍으면서도 이게 나중에 후보정 작업을 거쳤을 때 그거를 화면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서 이제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로고2나 S로고3를 이제 활용하실 때는 요거를 요 둘 중에 하나를 켜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HLG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세팅한 값에 따라 요 둘 중에 하나를 실제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S로고2나 HLG 픽처 프로파일을 사용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네포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세팅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픽처 프로파일을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세팅을 해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륨 세팅 뭐 특별히 저는 건드리지 않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딜리트, 요거는 이제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이거를 딜리트를 묻는 걸 띄울 것이냐 캔슬을 띄울 것이냐인데, 요거는 뭐 그냥 편하신 대로 세팅해 놓고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캔슬이 먼저 뜨게끔 해놨습니다. 디스플레이 퀄리티에 대한 거고, 요거는 뭐 저는 그냥 스탠다드로 해놨고요. 파워 세이브 모드를 얼마 있다가 돌입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바디를 건드리지 않고 5분이 지났을 때 저는 파워 세이브 모드에 들어가게끔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세팅을 원하시는 대로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오토 파워 오프 템퍼리처죠. 이건 두 개가 있는데 하이로 놓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스탠다드로 놓게 되면은 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게 카메라가 그냥 자동으로 꺼져 버려요. 그래서 하이로 놔도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잘 없으니까요. 이거를 거의 하이로 놓고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NTSC 그리고 PAL인데, 요것도 사실 제가 여태까지 사용하면서 특별히 건드릴 일은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프레임 레이트 있죠. 이게 뭐 23.976, 보통 24프레임이라고 하면 23.976이고 한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게 25인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PAL 모드일 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거를 모드를 바꿀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PAL로 바꿀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캔슬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4프레임 그리고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이렇게 쓸 때 보통은 그냥 NTSC 모드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PAL 모드로 사용하게 될 상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촬영한 그 동영상이 이제 뭐 25프레임으로 찍혔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이게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근데 뭐 여태까지 저는 거의 이거를 바꿔본 적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터치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모니터 화면에 터치 기능을 켤 것이냐 끌 것이냐인데 켜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초점을 잡을 때나 생각보다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온으로 놓고 쓰시면 되고요. 터치 판넬과 패드에 대한 옵션인데, 이거는 터치 판넬은 이 모니터를 이제 터치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 터치 패드는 이 뷰파인더로 보시면 돼요. 근데 영상 촬영에 세팅을 하실 때는 이거를 터치 판넬을 사용하는 걸로 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터치 패드 세팅은 이제 뭐 뷰파인더일 때 얘기인데, 특별히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HDMI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외장 모니터를 이 바디랑 물려서 사용하실 때 세팅을 설정하는 건데요. 저는 외장 모니터를 지금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도 쓰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랑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세팅 값을 여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USB 커넥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평소 때 오토로 놓고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 파일을 옮길 때라든지 그럴 때 이 오토로 놓고 쓰면 되는데,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모드를 오토로 놓고 하게 되면은 인식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아마 이게 매스 스토리지로 하셔야 될 텐데, 그럴 때 이 세팅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오토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USB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USB를 통해서 파워 서플라이를 해줄 것이냐, 그냥 온으로 놓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언어에 대한 부분, 이거 뭐 한국어로 쓰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놓고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된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뭐 유튜브가 됐든 구글이 됐든 훨씬 더 방대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영어 메뉴로 보는 게 저는 좋아서 영어로 쓰고 있고요. 이런 기능들은 다 그냥 기본적인 이거 시간 설정에 대한 거, 뭐 에어리어 세팅, 카피라이트 문구, 인포를 넣을 것이냐,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포맷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냥 몇 번 눌러보시면 아는 메뉴들이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뭐 레코드 미디어 세팅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데, 이제 슬롯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슬롯 1, 2가 있는데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슬롯 1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 레코딩 모드가 있어요.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올라가시면 스탠다드가 있는데 스탠다드를 만약에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밑에 슬롯 1, 슬롯 2가 나오죠. 스탠다드를 누른 상태에서 이 위쪽을 제가 이 우선권을 슬롯 1에 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슬롯 1에만 저장이 되는 거고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슬롯 1에 저장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슬롯 2로 하게 되면 내려갔죠. 이렇게 되면은 슬롯 2에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슬롯 2에만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스탠다드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 두 번째 거 사진을 눌렀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두 개를 다 사용을 하는데 사진은 슬롯 1과 2에도 다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진 그림만 나와 있는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동영상은 이 위에 우선권을 설정한 대로 1에만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이거를 만약에 이 네 번째 걸 선택을 하면 사진과 영상 모두 두 개 슬롯에 다 동일하게 동시에 녹화를 하겠다라는 세팅이에요. 다음으로 로우와 JPG 요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롯 1에는 로우를 저장을 하고 슬롯 2에는 JPG를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요. 요건 반대가 되겠죠. 네, 반대로 되는 거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1번 슬롯에는 사진만 2번에는 동영상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네 번째 있죠. 요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오류가 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간혹가다 메모리 카드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스탠다드로 놓고 1번에만 저장을 하겠다라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시거나 영상 촬영을 하시다가 메모리 카드 1번 슬롯에 있는 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그때 찍은 파일들은 다 못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상업 촬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취미라고 해도 억울한데 상업 촬영하시는 분들이 촬영을 하다가 이게 날아갔다 하면은 이제 뭐 사실 엄청난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두 군데에다가 동시에 녹화를 하도록 그렇게 세팅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쪽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파일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번째 옵션을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런 것들 폴더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폴더 네임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메뉴들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바디의 버전이랑 렌즈의 버전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펌웨어라든지 이런 거 업데이트가 되면은 바로바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메뉴고 세팅을 다 리셋하고 싶을 때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 메뉴인데 내가 사용하고 싶은 메뉴를 세팅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애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딜리트 아이템이라든지 해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용은 하지 않고 있어요. 포맷은 말 그대로 메모리 카드를 다 포맷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이 메뉴를 별도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번째 탭에 가서 애드 아이템 눌러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 두 개의 영상으로 소니 알파7 마크3 카메라 메뉴와 저의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워낙 메뉴가 많기도 하고 또 설명도 최대한 풀어서 자세히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도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촬영 팁을 담은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